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2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쉽게도 어제 끝나버렸죠. 그렇죠. 폐막식 행사 너무나 멋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 좋은 거를 또 볼 수 없다는 이런 아쉬움이 너무나 많이 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올림픽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이제 뭐 봐야 하냐, 드라마 다시 봐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월드컵이 또 올해 한다면서요? 월드컵. 월드컵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진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 전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끊이질 않았잖아요. 이거 제대로 개최할 수 있느냐, 게다가 이거 적자 올림픽이다, 변화별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또 일부에서는 방해, 회방 놓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진짜 성공적인 대회, 흠 잡을 수 없는 대회 성황리에 끝났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단이 거둔 성적, 가장 많은 메달을 거뒀다면서요. 그렇죠. 이것도 진짜 빼놓을 수 없는 마음인 것 같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아름다운 마음. 뭐냐면요, 비록 개인전 메달은 없었지만 팀과 동료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꽤 있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냐면요, 어린 선수예요. 김혜진 선수. 누군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김예진이요? 예. 잘 모르겠는데요. 이 선수가요, 쇼트트랙 계주에서 금메달 따낸 선수예요. 근데 이 여자 쇼트트랙 계주 주장인 심석희는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생들이 너무 많이 고생했는데 정말 기쁩니다. 애들은 많이 혼나기도 했는데 다 같이 노력한 게 좋은 결과로 와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기뻐했다고 해요. 이 동생들 중 한 명이 김혜진 선수, 또 한 명은 이유빈 선수라고 해요. 네. 이유빈 선수는 알아요. 예선 때 넘어진 친구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이들은 개인전에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계주에서 언니들과 함께 금메달을 합작했잖아요. 그런데 심석희 선수가요, 이렇게 동생들을 언급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답지 않게 의젓한 마음으로 동생들이 언니들을 뒷받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대요. 쇼트트랙 대표팀이 대회 전 훈련을 진행했던 지난 8일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요, 인터뷰가 있었대요. 이날 대표팀은요, 훈련 뒤에 맏형이었던 곽윤기 선수, 그리고 심석희 선수, 김혜진 선수, 이렇게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대요. 그래서 믹스트 존이라고 하죠. 공동 취재구역. 여기에 가장 먼저 곽윤기 선수, 이 남자 선수죠, 먼저 나타났고, 그 다음에 김혜진 선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혜진 선수는요, 곽윤기 선수가 인터뷰하는 동안 훈련이 끝난 다음에 힘든 상태에서 서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곽윤기 선수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달변이거든요. 인터뷰를 한참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는 막상 플레이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잘 끼워줬죠. 아무튼요, 이렇게 달변인 곽윤기 선수가 인터뷰를 너무 오래 한 탓에 김혜진 선수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곽윤기 선수가 인터뷰를 끝난 다음에 김혜진 선수한테 기자들이 가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심석희 선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둘의 인터뷰가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김혜진 선수가요, 언니한테 언니가 먼저 인터뷰하세요. 자기는 기다렸지만 언니가 먼저 인터뷰하세요. 이렇게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인터뷰하는 동안 심석희 선수가 기다리는 상황, 이게 너무 동생 입장에서 안타까웠다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들 많이 기억나시죠? 심석희 선수는요, 대회 직전에 코치 폭행 사건으로 마음고생이 너무나 심했잖아요. 네. 그래서 훈련이 부족했는데 이 자신의 인터뷰 때문에 심석희 선수가 오래 기다리면 뭔가 심리적으로, 체력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염려 때문에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심석희 선수 끝난 다음에 김혜진 선수한테 물어봤죠. 아니, 당신은 곽윤기 선수 기다리고 또 심석희 선수 나타나니까 또 기다리고 그래도 괜찮냐 했더니만 김혜진 선수의 대답이 너무나 이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석희 언니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허. 우리 손석희 형님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손석희 예. 형님도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기자들은요,
이런 사진도 자신들의 블로그에 남겨놨다고 합니다. 심석희 선수가 인터뷰하는 동안 김혜진 선수가 곽윤기 선수 할 때도 기다리고 심석희 선수 할 때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요거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올려놨는데 거기에 좋아요 댓글이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또 있죠. 우리 빼놓을 수 없는 김아랑 선수. 저는 이 선수 미소가 진짜 100만 불짜리 미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여자 소트텍 맏언니잖아요. 근데 헬멧에 세월호 참사를 기리는 노란 리본 이거 달아가지고요. 마음까지 따뜻한 선수 이렇게 불리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남자 쇼트트랙 선수들도 비슷한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김도겸 선수, 이 곽윤기 선수와 함께 계주 5000m만 뛰는 선수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잘 못 봤군요. 두 선수를. 그렇죠. 개인전을 뛰는 임효준, 황대현, 서일아 선수와는 달리 한 종목만 뛰기 때문에 진짜 간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게다가 김도겸 선수는요, 남자팀에서 유일하게 메달이 없는 선수래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병역 혜택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서는 무조건 메달 따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주 5000m에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뜻밖의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2위로 달리고 있다가 임여준 선수가 미끄러져 버렸어. 대표팀은 다시 레이스를 펼쳤지만 4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죠. 메달이 무산됐어요. 그래서 임여준 선수는 자신의 탓인 것 같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했는데 이 임여준 선수를 가장 따뜻하게 안아준 선수, 위로해준 선수가 누구냐? 바로 김도겸 선수라는 겁니다. 메달 무산이 가장 아쉬울 수도 있는데 군대에 끌려갈 수도 있는데 김도겸 선수가 와가지고 울고 있는 임여준 선수를 따뜻하게 달랬대요. 아, 혹시 안아주면서 야, 예비군 훈련은 대신 가줄 거지? 그러지 않았을까? 에이, 그거 아니죠. 아무튼요, 기자들도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김도겸 선수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김도겸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뭘 하든 이번 좋은 경험을 발판으로 더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네. 박수를 진짜 보내주고 싶어요. 뿐만 아니죠. 스피드 스케이팅의 막내 정재원 선수, 이 매스 스타트에서 맏형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 땄는데 이 정재원 선수가 없었으면 금메달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승훈 선수의 스퍼트를 위해 체력을 비축할 수 있도록 후미에서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선두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정재원 선수가 훌륭히 해냈잖아요. 그래서요, 정재원 선수는요,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레이스가 우리 팀에 도움이 됐다는 거, 특히 우리 팀에 이승훈 형이 금메달을 목을 걸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훈 선수도요, 이런 화답을 했죠. 같이 뛰어준 재원이가 너무나 고맙다. 그래서 사이클 사주기로 했다면서요. 아, 그래요? 실제로 이 정재원 선수가 중반에 이제 선두권으로 치고 나오면서 이 네덜란드의 스벤 크라머라고 정말 잘 타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친구 힘을 쫙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승훈 선수가 막판에 쫙 치고 나갈 수가 있었잖아요. 아무튼요, 저는 이런 우리 선수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보면 너무나 치열하고 힘겨운 시대를 살면서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잊고 지내지 않았는가. 근데 요번 올림픽을 보면서 그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양보하면 이거 뭔가 지는 것 같아. 왜 양보를 해야 돼? 나는 무조건 1등 해야 돼. 이렇게 강요되는, 경쟁만이 강요되는 이런 사회에서 살다가 이런 아름다운 선수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면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되는 게 아닌가. 이 어린 선수들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도 신문사 다닐 때 어릴 때 정지원 역할을 많이 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연초 시즌, 야간 당직 이거를 나이 많은 아저씨들은 서로 안 하려고 나한테 다 떠밀었거든. 그래서 제가 양보를 했죠. 양보의 미덕 정말 많이 발휘했는데 개뿔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양보를 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신문사는 망했어요. 잘하긴 뭘 잘해요. 아무튼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월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묵묵히 팀과 동료를 위해서 배려하는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요. 그동안에 양보해왔던 박 PD한테도 제가 박수를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망하고 나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저는.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공정위가요 26일 삼성그룹에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뭐라고요?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를 추가로 처분해라. 오이? 주식을 팔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분에 대한 소유, 힘을 줄이라는 거죠. 아하. 삼성은 아시다시피 한 놈이 옆놈 물고 있고 그 옆놈은 또 다른 옆놈을 물고 있고 얘네가 계속 삥삥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순환 출자 구조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정위의 이러한 통보는 이 순환 출자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겠다. 아하. 그러니까 재벌의 어떻게 보면 해체 사업에 시발탄을 쏘아 올렸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공정위는 이날부터 합병 관련 순환 출자 금지 규정 해석 지침이 시행됐다. 이렇게 전했고요. 앞서 공정위는 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와 관련한 순환 출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서 가이드라인 수정 작업에 착수를 했고요. 이미 작년 12월 합병 관련 신규 순환 출자 가이드라인 변경을 발표했죠. 어허. SDI의 물산 주식 404만 주를 추가로 매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 21일 회의에서 새로운 해석 지침 제정을 의결했고 이날부터 수정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 집단 삼성에는 변경된 유권 해석 결과를 통보하고요. 6개월의 유효기간을 줬다고 합니다. 아니 만약에 삼성이 이거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개월 뒤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강력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아하. 이 구체적인 제재 방식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가 안 된 것 같아요.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회사 간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이게 뭔 얘기겠어요? 재벌 그룹 간에 서로 먹고 먹히는 이거는 모 그룹이 유리하기 위해서 쇼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이번 예규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집행할 것이니 삼성이 아닌 재벌 집단들도 이번 예를 거울로 삼아서 법 위반을 하지 말아라. 아하.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공정이 너무 멋있는데요? 그쵸. 그 2심 법원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공정위한테 법원을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불가능하긴 하지만요. 또 삼성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삼성의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달 28일부터요. 새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9과 S9 플러스 이게 사전 예약 판매에 들어간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 옆에 있는 하이마트는 벌써 한다고 붙여놨던데요? 그러니까요. 28일부터인데 미리미리 붙여놓나 봐요. 국내에서 발매된 갤럭시 시리즈 플래그십 모델 최초로요. 이통 3사를 통해서 예약 판매뿐만 아니라 자급제 모델의 예약 판매도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급제면은 약정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이유는요. 정부가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아까 얘기했던 자급제를 밀고 있잖아요. 단말기 자급제 확대 정책에 따라 삼성전자가 어쩔 수 없이 이거 자발적인 것 같진 않아요. 수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이통 3사는요. 아까 얘기대로 28일부터 근데 주변에 보니까 벌써 붙여놨어요. 아무튼 이때부터 3월 8일까지 우리나라에서 갤럭시 S9 시리즈의 사전 예약 판매를 하고요. 공식 출시는 언제 하느냐? 3월 16일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갤럭시 S9 시리즈는요. 국내에서 라일락 퍼블, 미드나잇 블루, 코랄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나올 예정이래요. 가격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네. 64기가 모델은요. 95만 7천원 그리고 갤럭시도 플러스 버전이 있잖아요. 네. 플러스 64기가 모델은요. 105만 6천원 그리고 플러스의 256기가 모델은요. 115만 5천원 이렇게 결정이 됐대요. 이야, 이 16기가나 32가짜리는 없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가격은요. 전자 갤럭시 S8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역시 돈독이 올랐군요. 아니 그러면 뭐가 달라졌느냐? 달라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카메라 기능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네. 후면 듀얼 카메라의 성능이 좀 더 좋아져가지고요. 초고속 카메라 잡도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 있게 하고요.
저조도 빛이 없는 곳에서도 좀 더 촬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리개 값을 좀 높였다고 해요. 그래서요, IT 전문 매체인 테크크런치와 안드로이드 헤드라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지난 10년 동안 많은 투자를 한 스마트폰 카메라에 주목해야 한다. 역대 가장 뛰어난 카메라다. 뭐 이런 호평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어허. 하지만 지금 스마트폰 업계의 가장 큰 행사가 열리고 있죠. 네. MWC 현지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제품 자체에 대한 혁신은 좀 미미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갤럭시 S8 공개 당시에는 이런 얘기까지 받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폰. 근데 지금은 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줄 알아요? 더러운 에너지로 만들어진 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재생 관련돼 가지고 계획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뭐 이런 거를 활용하겠다, 아니면 기존의 제품을 어떻게 재생시키겠다, 이거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다고, 이런 더러운 에너지로 만들어진 폰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긴 그 그린피스인가요? 이런 환경단체로부터 욕을 엄청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성능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성능은요, 빅스비 비전 여기가 구글 렌즈, 그리고 슈퍼 슬로우 모션은 소니 기술, 그리고 증강현실 이모지 기능은요, 애플의 아이폰 X 애니모지를 모방한 것밖에 안 된다. 이런 혹평을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전작이랑 거의 비슷하고 성능 측면에서도 새로운 건 없고 카메라 기능만 살짝 좋아졌다. 그렇죠. 그래서 갤럭시 S9 혹시 기다려오신 분들의 실망감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듭니다. 네. 뭐 저희가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요즘은요, 어느 브랜드의 제품을 사든 성능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렇죠. 디자인 차이만 살짝 있을 뿐이고 그것마저도 계획적 노후와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 쓸 수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초고속 카메라 기능을 몇 번이나 활용할까? 이것도 좀 의심이 들어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아파트값 어떻게 달라졌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서울 아파트 시장에 이 관망세가 확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호. 설 연휴 전부터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으로 매수세가 주춤하더니 지난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랬었죠. 이게 찬물을 끼워 얹었다는 거죠. 안전진단 강화 타격이 된 아파트는요, 매수 문의가 당연히 뚝 끊겼겠죠? 거래도 올 스톱이 됐습니다.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나 새 아파트 등에도요, 문의 전화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아하. 4월 청약 조정 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고점에서 1억 원 정도 빠진 시한부 급매물 정도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아니, 부동산 관련된 얘기 나올 때마다 이 풍선효과 거론을 많이 하잖아요.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네, 재건축이 가장 핫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단지에도요, 풍선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의 기존 악재들로 최근 들어서 호가가 하락을 했고요. 다만 설 연휴가 지나면서 3월 말 잔금 조건으로 나온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조금씩은 팔리는 정도라고 합니다. 송파 잠실 주공 5단지 119제곱미터는요, 지난주에 19억 5천에서 19억 7천만 원에 팔렸대요. 그런데 지난달 20억 1천만 원까지 팔린 거에 비하면 맥시멈 6천만 원이 떨어졌다는 거죠. 오호. 이쪽 한 중개업소 관련 관계자는요, 가격이 단기에 너무 오른 데다가 재건축 부담금 논란도 있어서인지 매수세가 활발하지 않다. 고점에서 떨어진 급매물 정도만 일부 거래가 됐다. 자, 그리고 서초 반포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는요, 재건축 부담금 폭탄에 대한 걱정으로 가격이 하락세입니다. 반포 주공 1단지, 경남 3차 등의 관리 처분인가 검증을 받고 있는 고가 재건축 단지들의 호가가요, 2억 원 이상 떨어졌음에도 거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2억 원 이상을 뻥튀기 해놨다는 얘기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왜 안 팔리겠습니까?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어떤 것인가요? 저는 매스 스타트가 재밌더라고요. 아, 이승훈 선수 우승. 네. 뿐만 아니라 개막식 성화 점화 순서에 김연아 선수가 예정된 깜짝 등장. 이게 앞에 예정된이 붙어야 돼. 그거 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저는 사실 싸이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에이, 싸이는 좀 아니죠. 싸이가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여자 쇼트트랙 계주에서 우리 선수들이 멋진 우승한 거, 그리고 스켈레톤의 윤성민 선수, 뭐 여러 장면들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근데 저는요, 어제 아깝게 우승을 놓친 갈릭걸스의 언더독이 가장 감동적이더라고요. 아, 컬링. 그렇죠. 여자 컬링 대표팀의 활약에 일부 시민들은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국뽕 제대로 맞았다. 국뽕이 뭔지 아시죠? 국가 필로폰, 히로뽕, 이거의 합성어잖아요. 애국심에 도취돼 국가를 찬양하는 행태를 일컫는 신조어인데 요거 제대로 맞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만큼 컬링 경기에 빠져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대한민국, 그동안 헬조선이다가 그렇게 비난하다가 이제는 대한민국 이렇게 외치게 됐다는 설명이죠. 실제로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만요, 어제 벌어졌던 결승전 실시간 시청률이요, 장난 아니에요. 35.34. 오. 이거 모든 종목 통틀어 가장 높은 거 아니에요? 가장 높지는 않은데요. 일요일 오전치고는 엄청 높은 거예요. 오. 여기에 지금 SNS나 블로그에는 관련 신조어도 쏟아지고 있죠. 마늘자매, 국민영미, 영미가 가장 핫해요. 네. 그리고 안경선배, 여자 컬링팀의 인기를 증명하는 여러 가지 신조어들 너무나 많죠. 외신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타임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평창 올림픽의 진짜 락스타는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다. 언더독에서 강팀들을 연파했다. 그들은 한국 컬링의 영웅이다. 이런 극찬을 했어요. 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도요, 한국의 갈릭걸스, 갈릭이 마늘이잖아요. 그래서 갈릭걸스라고 표현하는데, 갈릭걸스가 언더독 반란을 일으켰다. 금메달을 놓친 뒤에도 올림픽 컬링 영웅들이다. 이렇게 신드롬까지 전했다고 합니다. 이 마늘이 자양강장에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AFP 통신이라고 있죠. 세계적인 통신사인데요. 이게 프랑스 통신사잖아요. 여기도요, 보름 전만 해도 컬링 이야기가 거의 없던 한국의 신문 헤드라인이 컬링으로 장식되고 있다. 이날 경기, 어제 경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 랭킹 8위에서 올림픽 은메달 리스트로 도약한 놀라운 언더독 여정의 끝이다. 이런 설명을 했다는 거죠. 이처럼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우리나라 여자 컬링팀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다양한 분석이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서 언급했던 전형적인 언더독 반란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약자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 그렇죠. 언더독이란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스포츠 행사에는 빠지지가 않죠. 그리고 정치에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언더독이란 영어가요, 의외로요, 경제학에서도 많이 사용이 된대요. 그래서요, 여자 컬링팀을 다시 한번 응원하는 의미에서 오늘은요, 언더독이란 용어를 집중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언더독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박 PD가 잠깐 설명한 대로 많은 사람들은요, 약자라고 믿는 주체를 응원하게 되잖아요. 이 현상을 뜻하는 게 언더독이죠. 또 약자로 연출된 주체에게 부여하는 심리적 애착,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네이버 지식사전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네. 아무튼요, 앞서 살펴본 올림픽 같은 스포츠에서 자주 접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대로 정치나 경제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언더독이라고 합니다. 스포츠는 물론이고 정치나 경제 분야에서도요, 경쟁 벌어지는 거 구경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질 것 같은 몰리는 약자가 강자를 이겨주면 좋겠다, 이런 심리가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이 언더독 현상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상대적 약자 우리가 막 박수치면서 응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심리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통터는 게 언더독 효과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언더독이란 용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유래가 뭘까요? 개싸움이죠. 맞아요. 언더독이란 용어는요, 이게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실제로요, 19세기 미국에서도 이런 짓을 했대요. 인기를 끌었던 개싸움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네. 이 싸움에서 패배한 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긴 개, 이긴 개는 탑독이라고 불렸대요.
이 탑독 밑에 깔리잖아요. 그래서 언더독이다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다른 유래도 있어요. 곰을 제압하기 위해서 사냥개를 쓰는 경우가 예전엔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두 마리의 사냥개를 훈련을 시켰는데, 곰을 잡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어떻게 하느냐, 강한 개인 탑독은요 곰의 머리를 공격하도록 훈련을 시킨대요. 그리고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개인 언더독은요 곰의 하체를 공격하도록 훈련을 시켰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더 위험할까요? 둘 다 위험할 것 같은데. 둘 다 위험한데요. 이게 곰과 개가 싸울 때 보면요, 하체를 공격하는 언더독이 더 위험하다. 예. 생명을 잃을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더독이 이렇게 불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유래가 있습니다. 요 유래는요 조금 슬퍼요. 뭐냐, 옛날에요 벌목 산업에서 나무를 자르는 관행에서 언더독이 유래됐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엄청나게 사람의 몇 사람이 이렇게 저 손을 모아도 이게 들어가지 않는 큰 나무들 있죠. 그렇죠. 이런 나무를 한 번에 나르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벌목 산업에서는요 이 나무를 자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나눠야 됐대요. 다시 잘라서 좀 네. 이동하기 쉽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사람 키보다도 훨씬 큰 나무니까 이걸 자르려면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사람 키보다 높으니까 사람이 좌우에서 이렇게 옆에 매달려가지고 자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큰 나무는요 미리 구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구덩이를 판 다음에 그 위에 나무를 걸친다고 합니다. 왜 걸쳤을까요? 한 사람은 위에 올라가고요, 한 사람은 그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요 위아래로 톱질하는 방식으로 잘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대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위에서 자르는 사람은 좀 쉽겠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냥 힘만 조금만 줘도 바로 톱이 내려갈 테니까. 근데 아래에서 자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자르는 사람은 자기의 몸무게를 거기다 다 실어야 돼. 그리고 올릴 때도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올려야 되고, 그리고 나무를 자를 때 떨어지는 톱밥이나 여러 가지 부산물들 얼굴에 다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힘든 구역이었대요. 그러면 구덩이 속 누가 들어갔을까요? 뭐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거나 월급을 덜 받는 사람이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 벌목공 사이에서도요 상대적 약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강자는 위에 가서 탑독이 되고요, 상대적 약자는 야, 넌 약하니까 밑에 가가지고 더 힘든 일을 해, 언더독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언더독, 그러니까 탑독, 위에서 나무를 자르는 사람은 지배계급, 언더독, 아래에서 톱질하는 사람은 피지배계급. 그래서 이 언더독은요 낙오된 희생자를 뜻한다는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기 때문에요 피지배계급이 많은 우리 서민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더독이 탑독을 좀 이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언더독 현상에 열광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언더독이 예상 밖의 탑독을 물리칠 때 우리는 희열까지 느끼잖아요. 어려운 난관과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언더독 스토리, 이런 것도 영화나 소설에 많이 나오죠. 네. 이거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먹고요. 게다가 아까 얘기했던 여자 컬링팀 세계 랭킹 8위밖에 안 됐는데 2위까지 올라갔잖아요. 세계 1, 2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스노우보드에서 은메달 따낸 배추보이 이상우 선수. 네. 이것도 진짜 언더독 반란 아닙니까? 이 선수의 스토리에 우리는 큰 감동, 열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언더독이란 용어가요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요 스포츠 때문이 아니래요. 그럼 어떤 분야 때문에 이 언더독이란 용어가 일반인들한테 알려졌을까요? 아마도 정치 아닐까요? 맞아요. 이거 예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 드렸던 건데요. 미국 대선 1948년에 벌어진 일이래요. 당시 선거운동이 시작된 9월 초에는요 공화당 후보인 토머스 듀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만요 현직 대통령인 민주당의 트루먼을 13%포인트나 앞서고 있었대요. 이 순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나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정치인들 이건 뭐 개표에 하나 만하다, 투표에 보나 만하다 하나같이 뒤에 압승을 점쳤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승부가 뻔한데 대선에 불필요한 비용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론조사 기관 있죠, 갤럽 등 이런 데는요 아예 투표일 수주 전부터 여론조사를 아예 안 했대요. 해봤자 뻔하니까. 게다가 투표 당일엔 이런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시카고 트리뷴이란 유력지가 있었거든요. 네.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문을 찍어내야 되잖아. 다른 신문보다 빨리 보내기 위해서 그렇죠. 미리 찍었다는 거예요. 예측을 하고 듀이가 트루먼을 패배시켰다,
이건 너무나 13%포인트나 차이가 나니까 이거 뒤집어지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면 머리 기사 딱 듀이가 트루먼을 패배시켰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신문을 찍어냈대요. 근데 문제는 결과가 정반대였다는 거야. 어허. 개표를 해봤더니 트루먼이요 49.6% 투표를 했대요. 그래서 듀이의 45.1%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선거인단수 이걸 봤더니만요 트루먼이 303명, 듀이는 189명 압도해버렸다는 거죠. 모두의 예상을 깨고 트루먼이 역전승을 한 겁니다. 마치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거 이것과 비슷하죠. 그 당시에도 힐러리가 이길 것이라고 모든 언론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이겨버렸잖아.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트루먼, 트럼프. 뭐 트자로 시작하는 거 빼고는 잘 모르겠는데. 아 비슷한가요? 아무튼요. 근데 트럼프와 트루먼을 비교하는 게 트루먼한테는 엄청난 신뢰예요. 왜냐면요. 트루먼은요. 민주당 대통령으로 지금도 미국인들에게 존경받고 전 세계인들한테도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와 동급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화내실 것 같아요. 참고로요. 트루먼 그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트루먼은요. 이때 왜 승리를 했느냐 여론의 예상을 깨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 트루먼이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미주리주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요. 겸손했다고 합니다. 겸손한 지도자였다는 거죠. 대학도 나오지 못했는데 어느 전문가 못지않은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있었대요. 이유가 뭐냐? 젊은 시절에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트루먼은요. 이렇게 박식한데도요. 자신보다 학력과 경력이 훨씬 뛰어난 조지 마샬, 딘 애치슨, 에버럴 해리먼 이런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주변에 두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소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서민 출신 대통령답게 트루먼은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요. 고향을 찾아가지고 자신이 같이 자라왔고 생활을 해왔던 마을 사람들과 격이 없이 어울리는 모습도 자주 보여줬대. 이 애치슨이 그 애치슨 아니에요. 그 라인 만든 아저씨. 그렇죠. 우리 한국전쟁 원인이 됐던 그 딘 애치슨. 아무튼요. 이 트루먼의 승리는요. 시카고 트리뷴이 대형 오보를 냈을 정도였으니까요. 전문가들이 많은 문서를 쏟아냈대요. 왜 트루먼이 승리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당시 많은 언론들이 주목한 게 바로 언더독 효과였다고 합니다. 절대 강자가 존재할 때 약자가 이겨주길 바라는 심리. 요 덕분에 트루먼이 승리할 수 있었다. 왜냐면요. 어차피 여론조사 결과 13%포인트가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 트루먼 질 것 같은데 그래도 서민 출신 대통령이야. 좀 불쌍해 보이잖아요. 에이 그래. 뭐 어차피 내가 듀이를 안 찍어도 듀이가 어차피 될 건데 그러면 나는 트루먼한테 동정표 보내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미국인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정표가 하나둘 모이다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대역전극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표가 될 줄 알고 던졌는데 당선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 세계 정치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우리나라에도 종종 막말 정치인이 갑자기 순한 양이 돼. 저는 너무나 불쌍해요. 저는 질 것 같아요. 한번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다 서민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렇죠. 이게 바로 언더독 효과를 노리는 꼼수입니다. 실제로요. 최저임금 인상 이거 반대하고 복지 확대 이것도 발목 잡는 그런 양반들도요. 선거 때만 되면 아까 박 PD가 얘기한 대로 서민입니다. 이거 강조하잖아요. 정당도 있죠. 서민정당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는 그런 데도 있고요. 때로는요. 제가 그동안 잘못을 많이 했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비는 정치인들도 있잖아요. 네. 선거 때만 되면 순한 양이 되는 이런 정치인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애청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아무튼요. 다시 돌아와서요. 언더독 효과 경제 분야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 언더독 효과를요.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한대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1962년에 미국 렌터카 업계에서 벌어졌던 캠페인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렌터카 업계 1위가 헤르츠라고 하거든요. 이게 허츠라고도 하죠. 네. 이 업체가 있었는데 2위 업체, 만년 2위 업체가 있어요. 에이비스. 이 업체 아직도 있죠. 허츠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에이비스가 선보였던 캠페인이 있는데 We try harder. 우리 더 열심히 하겠다. 더 열심히 시도하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마케팅 업계의 전설처럼 이 캠페인이 통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캠페인은 뭐라고 했길래 그랬을까요?
이 캠페인에서 직접 이런 문구를 썼대요. 우리는 2등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신이 2등이란 것을 자인해버렸어. 사람들은 헤리츠가 1등인지 에이비스가 1등인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대놓고 우리는 2등입니다. 까발려버린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찾아보기 힘든 형식의 광고 문구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쐐기를 박은 그런 문장이 그 다음에 나와요. 우리 접수대 앞은 줄이 더 짧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우리는 2등이기 때문에 1등인 헤르츠보다 더 접수대에 줄 선 사람이 적다는 거야. 네. 자신의 아킬레스건, 약점을 오히려 드러낸 광고였다는 거죠. 우리나라 은행에서 이런 걸 하면 참 반응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은행에서도 잘 안 하잖아요. 지금 봐도 너무나 도발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당시 이 캠페인이 엄청나게 반응이 뜨거웠어요. 자신들이 2등이란 것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이 태도의 과감함에 미국인들이 얘네 좀 달라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게다가 뒤이어 부드럽게 이뤘잖아요. 1등을 따라잡기 위해 우리는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런 서사 구조까지 딱 잡히니까 미국인들이 얘네들한테 마음을 주기 시작한 거야. 사실 이게 한 끗 차이 아닙니까? 2등이기 때문에 언제 3등, 4등으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고 보니까 삼청동에 이런 가게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서울에선가 두 번째로 잘하는 집. 맞아요. 비슷한 게 있죠. 그게 단팥죽을 만들었던 집 같은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때 이 집 간판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아마 이 집 간판 거신 사장님도 아마 이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요, 이 에이비스 사례 보면 강자에게 도전하는 언더독 응원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언더독 캠페인이 얼마나 효과를 거뒀을까? 요게 수치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마케팅 전략으로요, 요거 하기 전까지는 에이비스의 시장 점유율이요, 한 10% 내외 정도밖에 안 됐었대요. 네. 근데 이 캠페인을 하고 난 뒤 4년 후에 보니까요, 35%까지 쫙 올라갔어. 반면 70에서 80% 점유율을 자랑하던 헤리츠, 여기는요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그러면 결국 2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삼청동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라면 시장 농심을 위협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죠. 오뚜기와도 비슷해요. 오뚜기가 거의 2등 쫓아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문제는 이 에이비스가 안타깝게도 뒤집는 데는 실패했대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1등이었던 헤리츠 50% 이하로 점유율이 폭락을 했잖아요.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헤리츠는요 1966년에 자신들의 캠페인으로 응수를 했대요. 얘네들은 뭐라고 했느냐, 에이비스가 지난 몇 년간 헤리츠가 업계 1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들은 1위를 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거를 강조를 한 거예요. 너무나 적절한 반격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 캠페인이 시작되자마자 에이비스의 상승세가 갑자기 주춤하기 시작. 그래서 이 헤리츠는 그 다음에도 꾸준히 이렇게 에이비스의 상승세를 꺾으려는 캠페인을 내놓다 보니까요, 점유율 격차가 48대 35 요 선에서 고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에이비스는 이제 곧 1등, 자신들이 1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고정이 돼버렸어. 48대 35로 더 이상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에이비스가 안타깝게도 무리수를 뒀대요. 도전을 선택했군요. 그렇죠. 1971년에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1등이 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언더독이라고 생각하고 에이비스를 열심히 응원했던 그런 미국 사람들이요, 에이비스가 1등이 되려 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거야. 에이비스 불쌍해서 좀 많이 동정표도 보내주고 그냥 서비스도 좀 헤르츠보다도 나쁜데도 써줬는데 1등이 되려고 한다? 그런데 서비스는 별로 나아진 것 같지도 않아? 더 이상 안 도와줘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1등 역할을 제대로 하는 헤리츠는 자신들이 얘기했잖아요. 왜 자신이 1등인지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헤리츠와의 차이점이 에이비스에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2등인데도. 그런데 그런 사실을 망각한 채 에이비스는 갑자기 1등이 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중들의 열광이 한풀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2등도 못하지 않나요? 맞아요. 에이비스는요, 결국 영원한 이 자리에서도 밀려났다고 해요. 자신들이 언더독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빨리 1등 되고 싶어서 조바심을 내다가 이를 망쳐가지고요, 현재는 3위로 추락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에이비스의 추락에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언더독과는 반대는 밴드웨건 효과를 에이비스가 간과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밴드웨건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이 용어 풀이를 하자면요, 밴드는 실제로 음악하는 밴드, 악단 뭐 이런 걸 뜻하고, 예. 웨건은 예전 서부시대 때 달렸던 마차, 이거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밴드웨건은요, 실제로 서커스 같은 거 보면 서커스 공연하기 전에 악단 마차가 막 동네를 시끄럽게 돌죠. 예. 서부국 같은 데 보면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돌면 어떻게 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뭐 신기한 거 하나? 재미난 거 하나?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문 용어 삐끼라고 있죠. 그렇죠. 그거랑도 비슷해요. 그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밴드웨건 효과의 유래도요, 정치에서 나왔대요. 실제로 정치판에는요, 아까 예로 들었던 서커스 행렬이 실제로 등장한 적이 있었대. 언제냐? 1848년, 좀 멀리 가죠? 미국 대선에서요, 지금은 사라진 휘그당이라고 있었대. 휘그당의 후보인 제컬리 테일러라는 사람의 열성 지지자들 가운데 하필이면 서커스단이 있었대요. 오. 서커스단 단장으로부터 이 단원들이 이 테일러를 열심히 응원했대요. 그래서 테일러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서커스단이 어떻게 했느냐? 테일러의 승리를 돕기 위해서 선거 유세를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일러가 선거 유세하기 전에 실제로 서커스단이 한 바퀴 돈 거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죠. 유세는 당연히, 테일러의 유세는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엄청 많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도요, 테일러는 대선에서 승리했대요. 오. 미국의 12대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던 제커리 테일러,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밴드웨건 효과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쟤만 서커스단 이용해, 우리도 하자. 너도 나도 서커스단뿐만 아니라 악대차, 변화별 차들을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아무튼 이 같은 밴드웨건 효과는 승산이 있을 것 같은 후보들을 지지하는 현상, 한마디로 시류에 편승하는 현상, 이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탑도 이 테일러가 당시 여론조사에서도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서커스단과 함께 유세를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인기 있나 보다, 저 사람 찍어줘야지, 이런 심리가 발동을 했다는 거죠. 이는요, 요런 분석도 돼요. 대중에게는 늘 심리적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뭐냐면요, 내 생각에는 언더독이 이겨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탑독이 그냥 이길 것 같아.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언더독 찍고 싶은데, 언더독 좀 밀어달라고 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은 다 탑독을 응원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부닥치기 싫어서 그냥 에이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탑독 응원하는데 나도 탑독 응원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약자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이기길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시류에 맞춰가지고 강자가 이기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언더독이 결국은 내가 응원해봤자 질 거야, 그러니까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그냥 탑독 찍어야지,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밴드웨건 효과라는 거예요. 또 선거에서는요, 대세론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밴드웨건 효과를 이용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요. 여론조사 등에서 대중에게 나는 벌써 탑독이야, 유력 후보야, 네. 이거를 이미지를 각인시키면 사람들은 그래, 언더독 말고 탑독 찍어야지, 언더독 효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대세론을 자주 활용한다고 해요. 경제학적으로도요, 이 밴드웨건 효과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젊은 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롱패딩, 이게 대표적이라고 해요. 왜냐? 이게 인기 있다는 소문이 SNS나 언론을 통해서 확산되니까 사람들이 저 롱패딩 없으면 안 되나? 롱패딩 꼭 있어야 되겠네? 사려는 사람들이 막 줄까지 서는 기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허니버터칩 열풍, 노스페이스의 바람맛 과일 소주, 바나나맛 초코파이, 불닭볶음면, 쉑쉑버거, 이거 열풍도 밴드웨건 효과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남이 사니까 나도 사야지, 이러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밴드웨건 효과는요, 왜곡을 일으키기도 해요. 뭐냐면요, 나는 중소기업을 응원해, 중소기업 상품을 기왕이면 사줘야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대부분 결국 사게 되는 것은 대기업 제품,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 삼성이 딱 그렇죠.
이재용 욕하면서도 결국 갤럭시 사잖아.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TV나 뭐 PC 모니터 같은 거 중소기업 제품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런 거 사도 되는데 가성비도 훨씬 중소기업 제품이 뛰어난데 응원도 하는데 결국 가가지고 결제할 때 보면 삼성 아니면 LG.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재래시장 당연히 도와야지. 네. 재래시장 가서 사야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시지만 정작 대형마트 가서 사시는 분들 의외로 많죠. 저도 좀 반성해야 돼요. 저도 재래시장을 자주 가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야구 인기 순위 보면요. 대체로 지난해 우승팀이 항상 1위야. 올해는 당연히 기아가 1위일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주 골수팬, 고정팬을 제외하고는요. 우승한 팀 그냥 응원하겠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작년에 기아가 우승했으니까 나 응원해야지. 그건 아마 여성 팬들일 거예요. 여성 팬들도 있지만 남자분들 중에서도 뭐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당연히. 언더독이 탑독을 이기는 게 너무나 어렵다, 쉽지 않다. 아까 얘기한 대로 밴드웨건 효과, 이거 이겨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에이비스처럼 무리수를 뒀다가는 오히려 2등짜리도 못 지키고 하락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언더독이 어떻게 하면 탑독을 이길 수 있는지 비법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책에 나온 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니까요. 뭐 제 사견이 좀 들어갔다는 거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가지 비법이 있는데요. 좀 빨리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냉정하게 자신의 약점이 뭔지, 탑독에 비해 뭐가 부족한지 이거를 파악해야 돼요. 자신의 주제 파악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허세를 부리거나 뭐 이러면 앞서 살펴본 에이비스처럼 오히려 순위가 더 밀려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점에서 위치를 인정을 잘 하잖아요. 우리가 김용민 브리핑보다 많이 듣는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잖아.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 목표를 구체화하고 단순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언더독은 대부분 탑독에 비해서 많은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원도 부족하겠죠, 예산도 부족하겠죠, 인력도 부족하겠죠, 인맥도 부족하겠죠. 탑독과 비교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든 면에서 탑독을 이겨버리겠다 이렇게 덤벼드는 것은 자살행위로 불려요. 가급적 하나의 공격 목표, 그러니까 탑독의 약점만 파고드는 그런 전략을 가져야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전에 사례가 하나 있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골리앗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냐면 골리앗은 중무장했기 때문에 움직임이 매우 둔했잖아요. 다윗은 빠른 돌팔매 질로 골리앗, 그 큰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쳤잖아요. 이런 약점 구체화하고 목표를 하나에만 집중하는 이런 다윗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김용민 브리핑의 약점이 뭐예요? 약점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주제 파악을 더하고 김용민을 이기겠다는 생각은 아직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 얘기 꺼내는 순간 아까 얘기대로 우리 순위는 더 떨어진다니까요. 우린 너무 인정을 잘해요. 세 번째도 두 번째 전략과 어찌 보면 일맥상통해요. 게릴라 전술을 익혀야 돼요. 뭐냐면요, 탑독이 보유한 그 전력, 대규모 정규군과 비교할 수가 있겠죠. 이런 대규모 정규군과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게릴라 전투밖에 없다고 해요. 이 정규군보다 더 빨리, 더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항상 변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싸우는 방법도요, 탑독이 할 수 없는 창조적인 전투 프로그램,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요런 거를 이제 몽골 사람들이 잘했기 때문에 원나라가 세워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기려는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는 거. 뭐냐면요, 조금 올라갔다고 한순간 내가 성공한 것 같다고 이거에 만족하지 말고요, 시장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나는 언더독이다, 이 기본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더독은 계속 탑독을 이기기 위해서 파이터의 본능,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본능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한번 물리쳐보겠다, 강한 의지를 보여줄 때 그래야 대중들의 응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갈릭 걸스처럼 말이죠. 이게 제가 늘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 PD님은 지금으로 만족하자 그러잖아. 아니, 파이터의 본능. 파이터의 본능인데 우리는 1단계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주제부터 제대로 아직도 파악을 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응원을 받아야지 언더독은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중의 응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중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자가 강자를 이겨주기를 심정적으로 바라고 있잖아요. 약자가 힘든 역경을 딛고 몇 번의 좌절 끝에 이기는 경우,
그 대중들의 감동은 몇 배가 될 수가 있죠. 이유는 많은 대중들도 사실 내가 언더독이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그래서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평창의 진정한 록스타라고 칭찬받는 여자 컬링팀, 이 팀의 이 언더독 스토리 보세요. 진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이 여자 컬링팀을 응원하잖아요.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으면 대중의 응원에 힘입어 더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영미 이러면서 계속 즐겁게 살아야 되겠네? 아이, 우리는 성원 그래줄게요. 정리해보자면요.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어찌 보면 언더독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여자 컬링팀의 언더독 반란에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림픽이 아쉽게도 끝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는 언더독 반란의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모두가 언더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깝죽대지 마라. 탑독인 줄 알고 그렇게 자만하지 마라. 뭐 이런 교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진짜 이렇게 언더독들의 멋진 아름다운 반란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벌어지면 진짜 대한민국이 훨씬 더 활기차고 멋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다들 드시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성운을 외치면서 언더독 반란 한번 준비해 보시죠. 경불진을 외쳐야죠. 경불진을. 그러면 다시 할까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같이 경불진을 외치면서 언더독 반란 한번 같이 해보시죠. 좋네요. 경불진 이렇게 힘이 없어. 이 세 글자라서 짝짝 안 붙네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갈 수도 있는데 김도균 선수가 와가지고 울고 있는 이병준 선수를 따뜻하게 달랬대요. 혹시 안아주면서 예비군 훈련은 대신 가줄 거지? 그러지 않았을까? 에이, 그거 아니죠. 아무튼요, 기자들도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김도균 선수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김도균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뭘 하든 이번 좋은 경험을 발판으로 더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네. 박수를 진짜 보내주고 싶어요. 뿐만 아니죠. 스피드 스케이팅의 막내 정재원 선수, 이 매스 스타트에서 맏형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 땄는데 이 정재원 선수가 없었으면 금메달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승훈 선수의 스퍼트를 위해 체력을 비축할 수 있도록 후미에서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선두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정재원 선수가 훌륭히 해냈잖아요. 그래서요, 정재원 선수는요,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레이스가 우리 팀에 도움이 됐다는 거, 특히 우리 팀의 이승훈 형이 금메달을 목을 걸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훈 선수도요, 이런 화답을 했죠. 같이 뛰어준 재원이가 너무나 고맙다. 그래서 사이클 사주기로 했다면서요. 그래요? 실제로 이 정재원 선수가 중반에 이제 선두권으로 치고 나오면서 이 네덜란드의 스벤 크라머라고 정말 잘 타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친구 힘을 쫙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승훈 선수가 막판에 쫙 치고 나갈 수가 있었잖아요. 아무튼요, 저는 이런 우리 선수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보면 너무나 치열하고 힘겨운 시대를 살면서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잊고 지내지 않았는가. 근데 요번 올림픽을 보면서 그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양보하면 이건 뭔가 지는 것 같아. 왜 양보를 해야 돼? 나는 무조건 1등 해야 돼. 이렇게 강요되는, 경쟁만이 강요되는 이런 사회에서 살다가 이런 아름다운 선수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면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되는 게 아닌가, 이 어린 선수들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도 신문사 다닐 때 어릴 때 정지원 역할을 많이 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연초 시즌, 야간 당직,
이거를 나이 많은 아저씨들은 서로 안 하려고 나한테 다 떠밀었거든. 그래서 제가 양보를 했죠. 양보의 미덕 정말 많이 발휘했는데 개뿔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양보를 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신문사 망했어요. 잘하긴 뭘 잘해요. 아무튼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묵묵히 팀과 동료를 위해서 배려하는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요. 그동안에 양보해왔던 박 PD한테도 제가 박수를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망하고 나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저는.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공정위가요, 26일 삼성그룹에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뭐라고요? 삼성 SDI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2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쉽게도 어제 끝나버렸죠. 그렇죠. 폐막식 행사 너무나 멋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 좋은 거를 또 볼 수 없다는 이런 아쉬움이 너무나 많이 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올림픽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이제 뭐 봐야 하냐, 드라마 다시 봐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월드컵이 또 올해 한다면서요. 월드컵. 월드컵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진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 전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끊이질 않았잖아요. 이거 제대로 개최할 수 있느냐, 게다가 이거 적자 올림픽이다, 변화별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또 일부에서는 방해, 회방 놓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진짜 성공적인 대회, 흠 잡을 수 없는 대회 성황리에 끝났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단이 거둔 성적 가장 많은 메달을 거뒀다면서요. 그렇죠. 이것도 진짜 빼놓을 수 없는 마음인 것 같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아름다운 마음. 뭐냐면요, 비록 개인전 메달은 없었지만 팀과 동료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꽤 있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냐면요, 어린 선수예요. 김혜진 선수. 누군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김예진이요? 예. 잘 모르겠는데요. 이 선수가요, 쇼트트랙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낸 선수예요. 근데 이 여자 쇼트트랙 계주 주장인 심석희는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생들이 너무 많이 고생했는데 정말 기쁩니다. 애들은 많이 혼나기도 했는데 다 같이 노력한 게 좋은 결과로 와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기뻐했다고 해요. 이 동생들 중 한 명이 김혜진 선수, 또 한 명은 이유빈 선수라고 해요. 네. 이유빈 선수는 알아요. 예선 때 넘어진 친구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이들은 개인전에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계주에서 언니들과 함께 금메달을 합작했잖아요. 그런데 심석희 선수가요, 이렇게 동생들을 언급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답지 않게 의젓한 마음으로 동생들이 언니들을 뒷받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대요. 쇼트트랙 대표팀이 대회 전 훈련을 진행했던 지난 8일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요, 인터뷰가 있었대요. 이날 대표팀은요, 훈련 뒤에 맏형이었던 곽윤기 선수, 그리고 심석희 선수, 김혜진 선수, 이렇게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대요. 그래서 믹스트 존이라고 하죠. 공동 취재 구역. 여기에 가장 먼저 곽윤기 선수, 이 남자 선수죠, 먼저 나타났고, 그 다음에 김혜진 선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혜진 선수는요, 곽윤기 선수가 인터뷰하는 동안 훈련이 끝난 다음에 힘든 상태에서 서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곽윤기 선수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달변이거든요. 인터뷰를 한참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를 추가로 처분해라. 오이? 주식을 팔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분에 대한 소유, 힘을 줄이라는 거죠. 아하. 삼성은 아시다시피 한 놈이 옆놈 물고 있고, 그 옆놈은 또 다른 옆놈을 물고 있고, 얘네가 계속 삥삥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순환 출자 구조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정위의 이러한 통보는 이 순환 출자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겠다. 아하. 그러니까 재벌의 어떻게 보면 해체 사업에 시발탄을 쏘아 올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공정위는 이날부터 합병 관련 순환 출자 금지 규정 해석 지침이 시행됐다. 이렇게 전했고요. 앞서 공정위는 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와 관련한 순환 출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서 가이드라인 수정 작업에 착수를 했고요. 이미 작년 12월 합병 관련 신규 순환 출자 가이드라인 변경을 발표했죠. 어허. SDI의 물산 주식 404만 주를 추가로 매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 21일 회의에서 새로운 해석 지침 제정을 의결했고 이날부터 수정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 집단 삼성에는 변경된 유권 해석 결과를 통보하고요. 6개월의 유효기간을 줬다고 합니다. 아니 만약에 삼성이 이거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개월 뒤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강력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아하. 이 구체적인 제재 방식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가 안 된 것 같아요.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회사 간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이게 뭔 얘기겠어요? 재벌 그룹 간에 서로 먹고 먹히는 이거는 모 그룹이 유리하기 위해서 쇼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이번 예규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집행할 것이니 삼성이 아닌 재벌 집단들도 이번 예를 거울로 삼아서 법 위반을 하지 말아라. 아하.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우, 공정이 너무 멋있는데요? 그쵸. 그 2심 법원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공정위한테 법원을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불가능하긴 하지만요. 또 삼성 이야기인데요. 뭐 여러분들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삼성의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달 28일부터요. 새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9과 S9 플러스 이게 사전 예약 판매에 들어간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 옆에 있는 하이마트는 벌써 한다고 붙여놨던데요? 그러니까요. 뭐 28일부터인데 뭐 미리미리 붙여놓나 봐요. 국내에서 발매된 갤럭시 시리즈 플래그십 모델 최초로요. 이통 3사를 통해서 예약 판매뿐만 아니라 자급제 모델의 예약 판매도 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급제면은 약정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이유는요. 정부가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아까 얘기했던 자급제를 밀고 있잖아요. 단말기 자급제 확대 정책에 따라 삼성전자가 어쩔 수 없이 이거 자발적인 것 같진 않아요. 수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이통 3사는요. 아까 얘기대로 28일부터 근데 주변에 보니까 벌써 붙여놨어요. 아무튼 이때부터 3월 8일까지 우리나라에서 갤럭시 S9 시리즈의 사전 예약 판매를 하고요. 공식 출시는 언제 하느냐? 3월 16일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갤럭시 S9 시리즈는요. 국내에서 라일락 퍼블, 미드나잇 블루, 코랄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나올 예정이래요. 가격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네. 64기가 모델은요. 95만 7천원. 그리고 갤럭시도 플러스 버전이 있잖아요. 네. 플러스 64기가 모델은요. 105만 6천원. 그리고 플러스의 256기가 모델은요. 115만 5천원. 이렇게 결정이 됐대요. 이야, 이 16기가나 32기가짜리는 없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가격은요. 전자 갤럭시 S8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역시 돈독이 올랐군요. 아니 그러면 뭐가 달라졌느냐? 달라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카메라 기능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네. 후면 듀얼 카메라의 성능이 좀 더 좋아져가지고요. 초고속 카메라 샷도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 있게 하고요. 저조도 빛이 없는 곳에서도 좀 더 촬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리개 값을 좀 높였다고 해요. 그래서요. IT 전문 매체인 테크크런치와 안드로이드 헤드라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지난 10년 동안 많은 투자를 한 스마트폰 카메라에 주목해야 한다. 역대 가장 뛰어난 카메라다. 뭐 이런 호평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어허. 하지만 지금 스마트폰 업계의 가장 큰 행사가 열리고 있죠. 네. MWC 현지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제품 자체에 대한 혁신은 좀 미미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갤럭시 S8 공개 당시에는 이런 얘기까지 받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폰. 근데 지금은 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줄 알아요? 더러운 에너지로 만들어진 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재생 관련돼 가지고 계획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뭐 이런 거를 활용하겠다. 아니면 기존의 제품을 어떻게 재생시키겠다. 이거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다고. 이런 더러운 에너지로 만들어진 폰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긴 그 그린피스인가요? 이런 환경단체로부터 욕을 엄청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성능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성능은요, 빅스비 비전 여기가 구글 렌즈, 그리고 슈퍼 슬로우 모션은 소니 기술, 그리고 증강현실 이모지 기능은요, 애플의 아이폰 X 애니모지를 모방한 것밖에 안 된다. 이런 혹평을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전작이랑 거의 비슷하고 성능 측면에서도 새로운 건 없고 카메라 기능만 살짝 좋아졌다. 그렇죠. 그래서 갤럭시 S9 혹시 기다려오신 분들의 실망감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듭니다. 네. 뭐 저희가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요즘은요.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는 막상 플레이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잘 끼워줬죠. 아무튼요, 이렇게 달변인 곽윤기 선수가 인터뷰를 너무 오래 한 탓에 김혜진 선수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곽윤기 선수가 인터뷰를 끝난 다음에 김혜진 선수한테 기자들이 가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심석희 선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둘의 인터뷰가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김혜진 선수가요, 언니한테 언니가 먼저 인터뷰하세요. 자기는 기다렸지만 언니가 먼저 인터뷰하세요. 이렇게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인터뷰하는 동안 심석희 선수가 기다리는 상황, 이게 너무 동생 입장에서 안타까웠다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들 많이 기억나시죠? 심석희 선수는요, 대회 직전에 코치 폭행 사건으로 마음고생이 너무나 심했잖아요. 네. 그래서 훈련이 부족했는데 이 자신의 인터뷰 때문에 심석희 선수가 오래 기다리면 뭔가 심리적으로, 체력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염려 때문에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심석희 선수 끝난 다음에 김혜진 선수한테 물어봤죠. 아니, 당신은 곽윤기 선수 기다리고 또 심석희 선수 나타나니까 또 기다리고 그래도 괜찮냐? 했더니만 김혜진 선수의 대답이 너무나 이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석희 언니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허. 우리 손석희 형님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손석희 예. 형님도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기자들은요, 이런 사진도 자신들의 블로그에 남겨놨다고 합니다. 심석희 선수가 인터뷰하는 동안 김혜진 선수가 곽윤기 선수 할 때도 기다리고 심석희 선수 할 때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요거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올려놨는데 거기에 좋아요 댓글이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또 있죠. 우리 빼놓을 수 없는 김아랑 선수. 저는 이 선수 미소가 진짜 100만 불짜리 미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여자 소트텍 맏언니잖아요. 근데 헬멧에 세월호 참사를 기리는 노란 리본 이거 달아가지고요, 마음까지 따뜻한 선수 이렇게 불리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남자 쇼트트랙 선수들도 비슷한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김도견 선수, 이 곽윤기 선수와 함께 계주 5000m만 뛰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못 봤군요, 두 선수를. 그렇죠. 개인전을 뛰는 임효준, 황대현, 서일아 선수와는 달리 한 종목만 뛰기 때문에 진짜 간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게다가 김도견 선수는요, 남자팀에서 유일하게 메달이 없는 선수래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병역 혜택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서는 무조건 메달 따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주 5000m에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뜻밖의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2위로 달리고 있다가 임여준 선수가 미끄러져 버렸어. 대표팀은 다시 레이스를 펼쳤지만 4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죠. 메달이 무산됐어요. 그래서 임여준 선수는 자신의 탓인 것 같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했는데, 이 임여준 선수를 가장 따뜻하게 안아준 선수, 위로해준 선수가 누구냐? 바로 김도견 선수라는 겁니다. 메달 무산이 가장 아쉬울 수도 있는데 군대에 끌려